반갑습니다.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계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봐야 할 것인가? 세계화는 대개 김영삼 정부 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세계화는 곧 미국화, 서양화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했죠. 우리나라를 서구처럼 만들자. 서구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자. 그리고 미국 문화를 닮아서 미국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자.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20년 지나서 전염병도 세계화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고 우리가 서구를 닮으려고 그리고 표준부터가 우리는 태어나서 여기에 뭐랄까 뿌리 내리고 살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태교음악도 서양 클래식을 듣는다든가야 베토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서양식으로 이렇게 우유를 먹고 또는 그림책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개며 뭐 문화며 이야기며 전부 다 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서양화되어 있습니다. 음악하면 서양 음악을 말하는 것이지 국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술하면은 서양 미술 말하는 것이지 유화를 말하는 것이지 수채화, 동양화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표준은 영어, 달러, 서양 음악, 서양 문화, 서양 미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배우기만 했지 직접 못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유학을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제일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이 그 사람을 포섭했는지 이건 우한폐렴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명명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렇게 전염병처럼 정말 빨리 세계를 통일시켜버리는 세계와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예도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통통신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금방 하루아침에 저 남미로 아프리카로 북극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중국의 우한폐렴이 작년 11월, 12월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 8개월 사이에 세계 전역으로 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인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그런 대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저 서구, 우리가 그렇게 선호했던, 선망했던 세계 표준이었던 유럽에서, 미국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하루에도 5만 명씩 발생해가지고 300만 명 안팎이 발생했고 죽은 자도 월남전에서 희생한 사람보다 더 많게 13만 명 안팎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세계 최고를 기록했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13,000명 안팎, 그 다음에 사망자도 285명 안팎. 그래서 K방역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국이 코로나19를 아주 성공적으로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이런 뉴질랜드 이 아시아권에서 이걸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자유가 아니면 코로나를 달라 하면서 데모한 사람도 있었죠. 나 차라리 구속을 당하고 봉쇄를 당하는 것보다는 코로나에 걸려 죽겠다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인주의, 자유주의, 수평주의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인생을 향유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만연했죠. 그러나 한국은 집단주의, 계급주의, 국가주의가 이렇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스크를 하나를 쓰더라도 저도 요새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좀
저 사람은 왜 자기만 생각하는가? 자기가 걸렸든 안 걸렸든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안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요즘도 보면 이제 거리두기가,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서 그런지, 전라북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환자가 꽤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안 쓰는 사람 만나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한국은 이처럼 이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타적인,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회에서 사회 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게 계급적이고 수직적이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 방역에서는 아주 좋은데, 요즘 그 최숙현 사건에서도 나오듯이 이 운동하는 친구들 그 사이에 수직 관계가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요즘 군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민주화되고 수평화됐다고 할 정도잖아요. 이병이 장군보다 높다고 할 정도인데, 운동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직도 계급주의가, 권위주의가 꽉 쩔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운동하는 선수들뿐 아니고,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뭐 교수 아래서 공부해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 자유주의와 수평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문화에서 익숙했던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굉장히 권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학을 졸업한 한 그 유학파 교수가 지금 미국에서 그냥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교수라고 불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그 모 대학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지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교수하면서 그 자기가 교수라는 소리 들은 것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호칭 좋아하고 직위 좋아하고 권위 좋아합니다. 미국 유학파들마저도 그래요. 그 지도교수로서 대학원 과정, 석사나 박사 과정 지도할 때도 그렇고 연구실에서도 그렇게 군림하고요.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그 뭐 황우석 사태에서도 연구실이 아주 군대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거고, 연구비 그 뭐 유용하는 거, 횡령하는 거, 이런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연구실 그 문화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수평적 문화를 누리고 온 사람이 여기 와서 그렇게 수직적 문화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자는 지배받는 지배자 그랬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배받아가지고 지식 보따리 장수, 여기서 지식 전도사, 서양 문화 전도사 노릇 하면서 여기서는 또다시 지배한다는 그 이중 지배, 이중 구조, 이중성, 그런 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잘 막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계급주의와 집단주의와 수직문화, 국가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면 왕따 당하고, 이 뭐 체육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인생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다시 이게 교육계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수 사회라고 해야 뭐 몇만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카이가 이 교수 사회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어디에 원서를 내려고 한다든가 어디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딱 막으면, 체육은 뭐 더욱더 수직사회가 강고한데 갈 곳이라는 게 딱 막혀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든 실업팀으로 가든 프로팀으로 가든 유명한 선수도 감독한테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런 수직 문화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역을 잘한 겁니다. 더군다나 의료체계는 사실은 공공의료체계가 10%도 안 되잖아요. 뭐 기껏해야 뭐 도립, 시립, 국립 병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군 단위에는 그 보건소가 있는 정도잖아요. 보건지수나. 조카 하나도 지금 공중보건 이뤄있는데 이게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아주 코로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그러는가 보던데, 아무튼 공공의료에서보다 사실은 사설의료에서 그 대구에서도
동산병원이 그 미션 계통이죠. 계명병원, 그 다음에 동산병원이 그쪽 소속이던가요. 아무튼 계명대, 그 다음에 그 동산병원, 경북대 이런 데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저쪽 명지병원이라든가 저쪽 그 수도권에서는 사립병원들이 사실은 매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관들은 그냥 공로 따가는 데는 하여간 뭐 선수들이죠. 실제로는 이 그 정영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에서 물론 수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그 첨단 그 시스템은 밑에서 구축한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적으로는 이 사설적인 부분에서 매우 또 열심히,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너무 시장 논리에 입각해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딱 우리가 사실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보다 잘한 것도 없는데, 베트남이나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하도 또 그냥 팡팡 뜨고 초반에 뭐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이재명 지사도 뭐 그렇고 저 대구 있을 때 그런 전투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열한을 떠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만큼 세계 표준을 형성하고 있던 미국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4대 의식의 이 열등감이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에 펴진 것이죠. 그러나 문화가 이 한 가지로 뒤집어집니까? 서구 우월주의가 이거 하나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환율 여러 가지에서 대결하고 있죠. 근데 우한폐렴이 마침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가에서는 중국 책임져라. 너희들 처음에 이거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가지고 이걸 세계에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을 묻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제 지금 또 트럼프는 재선 가도를 달리면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중국이 초기에 이렇게 쉬쉬하는 중국 문화는 이제 우리 이 한문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서양과 대결해 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죠. 옛날 중세 이전에는 중국이 어땠나 저쨌나 했네.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종이네 화약이네 이런 나침반이네 그런 것도 발명은 중국이 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도전적으로 실용적으로 써먹은 데는 어딥니까? 서양이잖아요. 중국은 실제로 서구나 이런 데 가서 점령해가지고 자기 문화를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몽고가 그랬죠. 싸워서 진 적은 많죠. 동양의 유럽이라고 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일본한테 두세 번이나 깨졌잖아요. 영국한테, 함선 매측한테도 깨졌잖아요.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중국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기를 외치고 또 한때는 숨어서 이 도를 다스려야 한다는 동학양해를 이야기하고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서양에 대한 컴플렉스가. 근데 우리나라 이 소중화를 외친, 우리는 이제 중화민국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 작은 소중화 가운데 있는 화려하게 빛나는 나라다, 그런 것을 외친 적이 있거든요. 성략 같은 거, 유교 같은 거 연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하니까 우쭐한 겁니다. 이 30-40년 전, 한 40-50년 전에 나왔던가요? 서양의 몰락이라는 책이 옛날에 나왔는데, 중국이 이번에 체면을 세우고 미국이 체면을 구긴 셈이긴 하지만 정말로 서양이 몰락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몰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읽어보면은 중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키신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이렇게 외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련과 비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우뚝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이인자는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소련 쳤고, 독일 쳤고, 일본 쳤고, 이제 중국을 적대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과연 옛날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데 의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이 붙어도 일본한테 중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핵무장을 안 해서 그렇지. 일본의 자위다가 몇십만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전시체제로 가면 금방 몇백만으로 꾸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전략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일본의 전력 이거 막강하게 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인구만 보고 뭐 무기의 숫자만 보고 그 중국의 우위를 점치는데, 서양 사람들이나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구서를 보면, 왜냐면 그 옛날 중일 전쟁 때 보고, 청일 전쟁 때도 보고, 그 아편 전쟁 때도 보고 그러세요. 전쟁 이전에는 전부 다 중국의 우위 승리를 점쳤잖아요. 그러나 박살났잖아요. 옛날 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전적이라는 것은 아주 기묘한 참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양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미국 유학파들도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중국과 뭐랄까 미국을 놓고 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이중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저야 뭐 사실 미국도 안 갔다 와보고, 미국 유학은커녕 미국 갔다 와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사촌이 뭐 미국에 지금 이렇게 이민 가서 살고 뭐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런 소식이야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사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 코로나 사태 하나 가지고 미국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냥 한번 우쭐, 한번 좀 폼 잡는 것, 그런 정도, 컴플렉스를 좀 해소하는 것, 그런 정도야 괜찮지만, 그런데 그 문화적 그 기저를 잘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미국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을, 우리나라 교수의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잖아요. 관전 미비에서 관으로서도 높지만 이 관악일치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 쳐주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중접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또 교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교수 위상으로서 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양을 제대로 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기 프레임이 표준이 아닙니다. 세계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위상, 그것은 중국 같은 데 가면,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뭐 교사하던 사람 우리나라에서 택시 운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택시기사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들이나 이 사업가들이 교수는 저리 가라 하죠. 그래서 대학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중퇴하고 사업에서 지금 뭐 잘 나가는 거 다 그러던 거예요. 마크로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다 학교 다니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국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외국을 파악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코로나19 같은 것도 지금 왜 유럽이나 그 서양이 헤매는 거 하는 것을 한번 문화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이런 필통입니다. 사각으로 아주 단아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색깔도 그냥 이렇게 칙칙한 상태로, 묵직한 상태로 칠했습니다. 파리도 역시 뭐 단순미를, 우아함이나 화려미도 좋지만 이렇게 단순미, 뭐 장엄미 내지 순고미랄까 비장미랄까, 이렇게 이대로 멋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